디파이,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금융시장에서요,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의 심장, 가장 번화한 중심가라고 불렸던 곳이 있잖아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DX. 이 DX의 아성을 무너뜨린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RWA,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총 예치 자산, 그러니까 TBL 규모에서 RWA가 DEX를 추월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단순히 차트에서 순위 하나가 바뀐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오늘 이 변화의 본질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디파이라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마천루가 딱 들어서면서 도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더 구체적으로는 디파이라는 시장의 근본적인 성격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그런 투기 중심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가치를 쌓아 올리는 자산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카지노라는 오명을 벗고 진짜 금융 인프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의 투자 전략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 또 그 문 뒤에 숨어있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각 변동의 규모를 좀 체감하기 위해서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죠. 디파이 생태계의 건강 상태나 규모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총 예치 자산, TBL이잖아요. 네, 토털 밸류 럭드. 최근 RWA 관련 프로토콜들의 TBL 총합이 약 1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디파이의 왕좌를 지켜온 DEX를 넘어섰습니다. 이 TVL이라는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돈이 얼마나 오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래량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TVL은 얼마나 많은 자본이 이곳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서 오랫동안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척도입니다. 즉, 단기 트레이더들의 돈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의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디파이의 성장을 이끌어온 덱스를 RWA가 추월했다는 건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니라 아예 이사와서 눌러앉는 상주인구가 RWA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네요. 자, 그럼 계속 RWA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RWA는 Real World Asset.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 그러니까 토크나제이션 한 겁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투자하는 미국 국채, 특정 기업의 채권, 금,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고유한 디지털 등기부등본을 딱 붙여서 24시간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만든 것이죠.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니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제가 가진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를 담보로 그 가치와 똑같은 100달러짜리 토큰을 발행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의 덱스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덱스도 결국 토큰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근본적인 역할이 다릅니다. 덱스는 A 토큰과 B 토큰을 교환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광장이나 시장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유동성 풀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큰을 바꾸게 해주는 거죠. 반면 RWPL 프로토콜은 현실 세계의 자산 가치를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세계로 안전하게 옮겨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달러 국채를 담보로 100달러 토큰을 발행하는 가치를 연결하는 통로인 셈이죠. 바로 이 튼튼한 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블랙록처럼 보수적인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자본이 디파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다리라는 표현이 핵심이네요. 결국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건너올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놓이니까 돈이 몰리는 건데 왜 하필 지금 이 다리로 이렇게 많은 자본이 몰려드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파이라고 하면 수백, 수천 %짜리 이자율을 내세우는 이자 농사가 대세였잖아요. 그때는 이런 안정적인 다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율 0.1%짜리 예금 금리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초저금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죠. 그랬죠.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디파이 시장이 변동성을 이용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측 가능한 수익, 더 나아가 안정성으로 자본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파이 시장도 성숙해지면서 재료섬 게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손실이 나의 이익이 되는 그런 변동성 장사였다면 이제는 미국 국채 이자처럼 외부 현실 세계에서 가치가 꾸준히 유입되는 포지티브 썸 게임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네요. 연 5%의 미국 국채 이자가 언제 반토막 날지 모르는 연 100%짜리 신규 토큰 이자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 셈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과거 디파이는 주로 새로운 기술에 밝은 개인 투자자들의 무대였죠. 하지만 RWA는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직접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이들이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토큰화된 국제펀드를 출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시장의 성격과 규칙을 바꾸는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판돈이 커지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현재 이 RWA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채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 이건 안정성의 상징이죠.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점이자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니까요. 둘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프라이빗 크레딧, 즉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사모대출이요? 네, 이건 특정 기업에 기관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인데 이걸 토큰화해서 여러 사람이 그 대출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국채보다는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아, 그건 마치 P2P 대출을 기관 버전으로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금이나 은 같은 토큰화된 원자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온 경우죠. 방금 언급하신 블랙록의 BUIDL, 이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크의 USDC 같은 상품들이 바로 이런 토큰화된 미국 국채펀드에 해당합니다. 이 자산들이 먼저 선택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통금융시장에서도 수백 년간 검증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들이기 때문이죠. 디파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신뢰를 불어넣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들인 셈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죠. 새로운 마철로인 RWA가 이렇게 떠오르는 동안 기존의 중심가였던 덱스의 TVL은 왜 정체되거나 밀려났을까요? 여전히 디파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곳은 덱스 아닌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과 TVL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TVL은 여전히 거래량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TVL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금을 묶어두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죠. 기존 덱스의 TVL을 떠받치던 핵심 동력, 즉 유동성 채굴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채굴 모델의 한계라면 소위 이자 농사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토큰을 예치하면 그 프로젝트의 새로운 토큰을 이자로 막 퍼주는 방식이요. 처음엔 달콤했지만 결국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모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시장이 뜨거울 땐 새로 지급되는 토큰의 가치가 오르면서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니까 효과적이지만 시장이 식고 토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다른 곳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아, 소위 이자 농부나 용병 자본이라고 불리는 이 자본은 충성도가 전혀 없거든요. 이들을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토큰을 찍어내야 하고 이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기존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결국 돌고 돌리는 자본이었던 셈이네요. 반면 RWA로 온 자금은
미국 국채이자 같은 실물 기반의 진짜 수익을 보고 들어온 머무는 돈의 성격이 강하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토큰을 계속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쓸 곳을 찾기보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꾸준한 이자를 받고 싶은 보관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더 큰 그림을 보면 디파이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디파이가 온갖 새로운 토큰들이 하룻밤 사이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변동성 높은 디지털 카지노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의 금융과 연결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 이 단어가 오늘 대화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과 RWA의 결합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블록체인 위에서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당신이 가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다른 변동성 높은 알트코인을 사는 데 주로 썼다면 이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RWA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실물 자산, 즉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전통 금융의 원리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이 그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수익을 내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것처럼요. 디파이가 드디어 외부 세계로부터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찾은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 내부에서 토큰을 찍어내서 돌려막는 경제가 아니라 외부의 가치를 가져와서 분배하는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개인 투자자인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대 기관들이 들어오고 시장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게 직접적으로 좋은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는 방식, 즉 굴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에 예치하면 그 프로토콜이 자체격으로 발행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이자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사실상 수익의 원천이 불분명한 코인 이자였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치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나 우량 기업 대출 같은 실물 자산 기반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직접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익의 원천이 훨씬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른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두는 디파이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예전처럼 어떤 토큰 가격이 오를지 매일 차트를 보고 복잡한 유동성 풀 조합 전략을 짜지 않아도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네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RWA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가?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초자산이 미국 국채인데도 위험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국채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블랙록 같은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데도 큰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스크는 여러 겹으로 존재합니다. 첫째, 피할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입니다. 모든 건 코드 위에서 작동하기에 해킹이나 예측 불가능한 버그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담보자산이 블랙록의 금고 안에서 안전해도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코드가 해킹당하면 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긴 블록체인과 절대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직 같이 쓰기엔 좀 어색하죠. 아무리 겉을 미국 국채로 포장해도 그 속은 코드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둘째는 발행사의 법적, 운영적 리스크입니다. 토큰을 발행한 회사가 담보로 잡은 실물 자산을 정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파산하면 내 자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자금 흐름은 투명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업은 이 리스크가 낮겠지만 모든 RWA 발행사가 그렇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이러니한 중앙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앙화요? 네,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지만 RWA는 실물자산을 관리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발행사가 규제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계좌를 동결하거나 갑자기 까다로운 KYC, 신원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탈중앙화의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권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높은 수익률이나 편리함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군요. 예금이 아니라 그 구조와 여러 겹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투자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초자산이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 과정 전체가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디파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RWA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기 투기 시장에서 장기 자본 시장으로 고립된 디지털 세계에서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디파이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RWA를 통해 블랙록 같은 전통금융의 거대 자본이 디파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온다면 과연 DX 같은 기존의 구도심은 유령도시처럼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자본을 서비스하는 또 다른 형태, 예를 들어 기관 전용 거래소나 RWA 토큰 전문 환전소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디파이의 다음 챕터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